이재명 킬러로 가장 또 이 명성을 떨치기도 하셨던 분이고 남양주 시장으로 계실 때 정말 전임 시장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남양주 시장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성공 사례를 남긴 거야 해서 그걸 배우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조강한. 예. 그런데 지금 남양주 병 당협위원장 맞으시죠?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 이걸 사실은 저희가 맨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호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병 당협위원장 조강한 위원장 물론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거기 이제 대선 캠프를 이미 차렸습니다. 그 캠프 이름이 무대홍 캠프입니다. 무대홍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전략 홍보 본부장 아주 중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조강한 본부장님은 우리나라 정계에서 홍보 전략 마케팅의 제1인자라고도 불러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몸담고 계실 때 앞선 정권 뭐 문재인 이 노무현 정권 때 그때 날리는 홍보 전략가로서 그쪽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아마 지금 그 이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이제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또 큰 일을 좀 함께 하셔야 될 분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거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캠프 지금 어떤 준비 하고 있습니까? 뭐 경선에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네. 경선에 이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네. 뭐 이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네. 비교적 이제 그 내면의 준비, 마음의 준비 같은 거를 네. 탄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탄탄하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백전노장의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캠프는 우리 홍 시장님의 네. 그 1등 전략을 위해서 이제 그 좀 약간 세세한 것들 그런 네. 것들 좀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 그 우리 조강한 위원장님이 합류를 함에 따라서 아마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원래 그 홍보 예. 전략에서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아니십니까? 뭐 타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제가 하고 저를 계시고. 자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92년 총선 때 네. 엄마는 4년 동안 참았습니다라는 예.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아, 예. 그게 정당 최초로 예. 당 대표 그러니까 당 총재의 사진을 빼버린 홍보물이었어요. 그게 최초였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예. 92년에 예. 그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홍보물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선정국장이었는데 네. 칭찬과 찬사를 많이 받았고 예. 그때 그 홍보물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신 분이 예. 이거 그냥 재밌게 소개를 드리자면 예. 지금 조선일보 발행인 홍준호 발행인이에요. 그래요. 그때 홍준호 발행인께서 예. 그 네. 민주당의 그 반장이셨어요. 일진. 예. 예, 보통 삼진까지 예, 나오잖아요. 예, 예. 일진. 그래서 그때 우리 홍준호 발행인께서 저를 엄청나게 이제 신문에서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 들어도 예. 어머니는 4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심쿵한데요. 예, 그게 예. 뭐냐면은 예. 이제 그 선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네. 보통 이제 그냥 정치 욕하고 비난하고 지내다가 예. 선거 때 되면은 또 엉뚱하게 찍어요. 예. 그러니까 후보를 잘 보고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정당 쏠림 현상이 심해졌어요. 네. 그건 정당 간의 극단적 갈등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냥 당을 보고 찍지 말고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피폐한 삶을 그래도 좀 더 열정적으로 양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겠는지를 잘 분석하고 보고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충 그 주부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어린 분들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치원생이거나 이제 그런 타겟 한 5%를 잡고 만들었던 홍보물이에요. 네. 정당 사상 최초. 제가 그래서 그때 김대중 총재 사진을 그 정당 홍보물에 뺐다고 네. 그때 92년 4월이었고 예. 대통령 선거가 92년 12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김대중 총재 사진을 뺐다고 그 열성 김대중 총재 당직자한테 예.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는- 맞았어요? 예. 오. 그땐 정당의 네. 그 문화가 예. 약간 좀 그 폭력적인 것이 주먹도 가끔 쓰고. 그럼요.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던 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이 92년이니까 33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오랜 세월이죠. 네. 27년이라고 33년이잖아요. 예. 그냥 오래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후에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그 자갈치 아지매 네. 그 노무현 캠페인의 네. 자갈치 아지매 그 홍보물을 아니 그 찬조연설을 제가 이제 기획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갈치 아줌마 그때 참 그게 크게 화제가 되고 엄청난 반향을 예, 일으켰죠. 선거 캠페인에도 큰 역할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예. 일본 이제 찬조연설은 네. 정치인들이 다 하고 싶어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텔레비에 나가서 음. 그 한 15분을 네. 딱 저 이거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대선 후보를 위한 연설이긴 하지만 자기 얼굴이 나가니까 자기 홍보를 하니까 네. 정치인은 그 사진만 찍으려고 해도 유명 정치인 뒤에 가서 이렇게 딱 그렇죠. 쓰는 예. 건데 병풍처럼 양쪽으로 싹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그 자기가 나가서 10분 이상을 그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하고 싶어해요. 네. 그 압박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찬조연설 단장은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그 보직은 후보를 만날 일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후보를 만나야 얼굴 도장을 그렇네요. 찍고 잘 되면 네. 이제 후보 눈에 들었기 때문에 출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 특히 카메라 영상 기자들이 있을 때 후보 옆에서 늘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찬조연설 단장은 예. 후보를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누가 하는지 그 인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실은 그 찬조연설만 설명을 하더라도 1시간 설명해야 돼요. 하. 그게 이제 엄마는 4년 동안 참았습니다의 예. 홍보물은 한국 정치의 그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 자갈치 아지매도 자갈치 아지매. 그 우리의 그 선거 홍보나 선거 캠페인의 새로운 지평을 열은 거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국밥 아지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짝퉁이고 아류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자부심을 갖죠. 근데 그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예. 이제 자갈치 아지매 낸대구로 하니까 예. 이 일순 씨였는데 네. 다들 그 반대하죠. 왜냐면 무명인 유명인이 나와야 그렇지. 시청률이 높은데 네. 유명인이 아닌 무슨- 탤런트가 나오든지 가수가 나오든지 그렇죠. 뭐 스포츠맨이 나오든지 그렇죠. 예. 주목받는 사람이. 근데 그때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1순위였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찬조연설에. 네. 예. 근데 뭐 제가 과감하게 뺐죠. 어. 무명이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선거 캠페인이 대부분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로 가야 된다. 네. 그건 제 고집이니까. 예. 찬조연설 단장도 제가 맡겠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저한테 전적으로 맡겨주라고 했고 전적으로 안 맡겨주면 저는 하다가 또 때려치는 약간의 그 이 못된 근성이 좀 있어요. 전적으로 그걸 맡기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적으로 했고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노무현의 서민적 이미지를 그 이 표현해 줘야 그게 딱 된다. 맞아 떨어졌네. 그래서 이제 시장. 예. 그다음에 영남 호남이 좀 더 그 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그 지역 포용적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희망.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서민 노무현의 순수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무명의 그 소위 그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나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마 그 시청률은 아직 못 깼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제 10%는 무조건 넘었고 제 기억으로 17.8%였는데 네. 와. 그 아마 그 시청률 무슨 선거 캠페인 내지 홍보로 그 시청률 깬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점들을 눈여겨 본
홍준표 예비 후보가 우리 조광환 위원장님을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요 예. 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홍 시장님하고 저하고 또 인연을 얘기하면 네. 홍 시장님이 고려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네. 그 제가 그때 이기택 대표 비서관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네. 이기택 대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기택 대표와 홍준표 우리 시장님이 예. 고려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 처음 입문을 할 때 예. 그 이기택 대표를 만나서 상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보고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검사였죠. 네. 모래시계 모래시계 검사였잖아요. 검사.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죠. 예, 네. 예. 지금까지도 예. 깨지지 않는 승리를 예. 기록했던. 그리고 이제 뭐 네. 이제 그 슬로트 머신 사건 뭐 네. 그다음에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등등 예. 사실은 우리 홍 시장님이 그 전설적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 이를테면 부패 구조라고 그럴까요? 비리 구조. 네. 그런 구조적 부패 비리 구조에 당당하게 맞서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모래시계 검사로 지칭이 됐고 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저도 그때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뭐 또 그냥 별 볼 일 없는 예. 뭐 야당 대표 비서관이 뭐 별 볼 일 없지는 아이, 않지만 뭐 그분 말씀은 그래도 뭐, 예. 무명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그렇게 없고요. 유명인을 네. 뵈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홍 시장님이 그때 저한테 예.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우리 이제 이기택 대표 집이 부가현동이었어요. 예. 되게 이제 지하실로 인터폰을 뚝 눌러서 예. 이제 그때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네. 딱 내려갔더니 우리 이기택 대표께서 예. 이제 우리 홍 시장님을 가르치시면서 예. 네 알제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딱 보니까 홍준표 검사야. 이게 예. 그 유명한 모래시계 검사가 네, 네.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죠. 영광입니다. 예. 뭐 이제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그때 되게 겸손하셨어요. 네. 전 뭐 지금도 겸손하시다고 보는데 소탈하고 아, 예. 뭐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를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기택 대표께서 아. 뭐 검사로는 훌륭하지만 정치 뭐 알겠나? 네가 정치 좀 했으니까 네가 좀 잘 좀 도와드려라. 예.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인사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맞대고 예. 우리 그 당시에 이 홍준표 나이로는 이제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 서너 살 위이신가요? 예, 한 4살 위시죠. 네. 4살 근데 위시. 굉장히 동안이세요, 우리 예. 조 위원장님도. 예, 네. 제가 저 동안을 얘기할 때 그것도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쑥스럽잖아요. 그거 잘난 척하기도. 그래서 네. 동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이 좀 덜 들으면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홍준표 검사를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렸고 예. 그 후에 인연이 이제 저는 이기택 대표를 계속 모셨으면은 그 또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의 이렇게 또 그분의 인품이 훌륭하셔가지고 그 문희상 의장님한테 끌려서 문희상 의장님하고 정치를 포청천.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그 옛날 시골 장날에 소 팔러 가면 개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소 팔 때 개도 한 마리 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희상 의장님 팔려갈 때 저는 이제 옆에 괜히 이제 아이고. 허리춤 잡고 아이고, 있다가 겸손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그 문희상 의장님은 이제 김대중 예. 그 맨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문희상 의장 주변에 얼쩡얼쩡거리고 있다 느닷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는 바람에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래서 청와대도 들어가시게 된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정부 청와대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인 중에는 정말로 그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자, 지금 근데 이야기로 제가, 맞추면 네네네. 그걸 맞추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남양주 시장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홍준표 경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이제 저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홍준표 그 당시 당시 그 당시에. 후보가. 네네. 그래서 이제 곤혹스러웠죠. 남양주 이제 시장하고 계실 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정치 개입하기도 좀 그렇고. 예. 근데 남양주에 예. 정약용 도서관이라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소속이신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정약용 도서관이라고 제가 예. 대한민국 도서관의 새로운 개념을 열어서 건립한 도서관이 있어요. 예. 새롭게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극정성으로 잘 그때 예. 그 에스코트를 해드렸죠. 네. 안내도 해드리고 예, 또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 언론에 저거 민주당 시장이 홍준표 줄에 섰다 뭐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네. 저는 뭐 오해받는 거를 그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개념하지 않아요. 오해하고 싶은 사람은 오해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떳떳하고 제가 괜찮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 예. 제가 요번에 홍준표 시장님을 3번째로 예. 이렇게 조우해서 돕게 됐어요. 간단한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죠. 간단한 인연은 듣고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운명적인 그런 저는 이번에 이제 전략 홍보 본부장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맞아 그분은 워낙 그쪽으로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그게 영입을 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보니까 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시네요. 영입이라기보다는 제가 저요 그러고 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령냈어요. 본인이 발령을 하셨다는데 자 지금 얘기로 돌아보면은 이제 홍준표 예비 후보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에서는 가장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어떻게 보면은 내일 당장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그만큼 신선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신선함이 없다. 언제적 홍준표냐 아직도 홍준표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의 그 이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책임감 있게 정치 후보를 선택할 정도의 문화가 형성됐냐 하면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선택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유권자들께서 화내실 것 같은데요. 아니, 화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고 그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또 판단하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정말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 국가적 상황을 깊이 염두에 두고 판단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 나중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후회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선출직 시장까지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괜히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과격하게 과격하죠. 좀 과격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붕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과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건데 또 그런 생각을 지금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국가를 유지하는 힘은 건강한 상식이거든요. 건강한 상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의 신뢰가 국가를 이렇게 지탱시키는 저는 요체이자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책임감 없는 선택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은 모든 유권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유권자가 그렇다. 그렇죠. 아유, 선생님께서 역시 노련하게 방어를 해주시네요.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작년 3월 29일 날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3월 29일 날 제가 그 첫 유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촬영해 놓은 동영상이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의 모든 기능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요? 왜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능욕하고 유린할 것을 갖다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몸소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제가 그 2024년 3월 29일 날 첫 유세 때 한 연설 내용이에요. 홍준표 후보께서 아마 지금 이 시간부로는 이제 전 시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이 국민의 경선을 치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김문수 장관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 시점과 시기에서는 유의미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왜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이번 선거는 가장 핵심적 가치가 이재명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죠.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개딸들이야. 이재명 지지 그룹은 세 그룹이에요. 이재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 왜 권력을 잡으면 좋은지 아니까.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꿀이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함께 감투가 막 공중에 그렇죠. 전기가 떠다니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함께 꿀 빨기를 원하는 그룹.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심으로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꽤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제 후배들 많으니까 네. 아닌데 괜히 거기서 못하게 처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들. 네.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부안해동.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일반 유권자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약간 사이비 교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주술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재명 지지 그룹을 세 그룹으로 규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주술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재명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위험한 사람이고 국가를 붕괴시킬 사람이라는를 아무리 강조해도 뭐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래서 지쳐서 그만둘까도 생각해요. 네. 지금은 용기 있게 얘기하지만 오늘 때 저 잠자다가 깨나고 나면은 에이씨, 내가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뭐 있겠어. 다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령치 이제 저 한덕수 대행 그리고 홍준표 그러니까 후보 뭐 이런 분들이 그거죠. 예, 그런데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지금 37%뭐 결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저는 50% 이상의 국민들은 네. 이재명 포비아가 있다고 봐요. 이제 걱정.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이런 그렇죠. 게 있다. 예. 저 사람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를테면은 이렇게 전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잖아요. 네. 한덕수 대행 정도면은 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또 극단적 대립 속에서 그 뭔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중량감 있게 중심을 잡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는 봐요. 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정치 공학적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렇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망과 열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정들이 있고. 네. 그러면 그 과정들은 그 과정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네. 저는 유의미한 노력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홍준표 시장께서 포용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그런 유의미한 노력을 결집을 해서 이 정치 경선 판을 좀 사이즈를 불리고 관심을 모아서 결국은 그러나 그 지금 얘기하신 그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분은 홍준표 시장일 것이다. 현실 정치 속에서 현실 정치 속에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어요. 네. 왜 반대했냐? 대한민국 윤석열의 불행을 반대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불행한 헌정사를 남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국가의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잘하셨다고 저는 미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주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우리 한동훈 대표는 그걸 주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자격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애매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잖아요. 홍준표나 김문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는 체제 위기적 상황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좌파적 가치에 우리 대한민국이 휩쓸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이를테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요번 탄핵을 주도했거나 요번 탄핵에 부안해동한 사람은 이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주목받는 분들로 보자면은 홍준표, 김문수 두 분이라 이런 것이죠. 두 분이 윈윈하는 상생적 발전을 하기를 저는 소망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또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대선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전과 사범에 그 다음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37%의 국민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입니까?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막으려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아, 홍준표 시장 가지고 될까? 김문수 장관 가지고 될까? 그런데 한덕수는 조금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 기대를 모아야 된다 항원하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홍준표, 김문수, 한덕수 저는 뭐 오세훈 시장 그룹까지는 네.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인간적으로 뭐 하자면 1시간 내내 욕할 수 있는데 뭐 다음 기회에 그 말을 네. 또 모셔서 듣기로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아유 이게 뭐냐면 이 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살면서 가져야 될 우리 도덕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명분이 그 뭐 좋고 본인 아니면 뭐 대한민국 못 살리나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광환 경기도 남양주 병당협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이 대선 후보 그 대선 후보의 그 이 캠프 이름이 무대홍입니다.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거기에 가장 중책 중의 중책인 전략 홍보 본부장을 또 맡고 계시는 조광한 위원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